이번 시간에는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지난 시간에 우라노스의 남근이 잘라지면서 그 핏방울이 대지에 떨어졌죠. 그래서 기가스들이라든지 복수의 여신이나 물풀의 나무 요정 이것들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이 신들이. 그리고 그 남근을 잘라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크로노스가 그 바닷속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태어났는데 그 과정을 헤시오도스의 그 신들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물론 아프로디테는 일리아스라든지 아폴로도로스의 책에 의하면은 디오네의 딸로 되어 있어요.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있고, 이 이야기는, 헤시오도스의 이야기는 권위를 갖고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가 이제 아마다스의 나수로 잘라가지고 파도치는 바닷속으로 우라노스의 남근을 던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파도 위를 떠다녔어요. 우라노스의 남근이. 그러다가 그 주위로 불사의 살점에서 흰 거품이 일더니 그 안에서 한 소녀가 자라났다. 그녀는 처음에는 신성한 퀴테라로 다가갔다가 그 뒤로부터 바닷물로 둘러싸인 퀴프로스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 별이 많은 우주 공간의 어떤 신인데, 남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남근이 잘라져가지고 그 보면은 불사의 살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 육체를 가진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남근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상징 체계일 거예요.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분리되었고, 그리고 우라노스의 그 생식력,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불구가 된 것이죠. 원래 우라노스의 그 생식력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그 살점에서 흰 거품이 일어났어요. 그 보통은 이제 뭔가 부패하거나 이럴 때 거품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미생물의 작용이거든요. 생명, 새로운 생명의 또 그 하나의 소멸과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런 것과 연결 지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자연 현상이나 생명 현상에 대해서 관찰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흰 거품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발효될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소녀가 자라났어요. 그 거품 안에서 소녀가 자라났어요. 근데 그 흰 거품은 바다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표현을 보면은 불사의 살점에서 그곳에서 흰 거품이 생긴 거예요. 한 소녀라고 하는 거는, 신들은 그래요. 원래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리고서 점점 무럭무럭 자라고 인생의 절정기, 청년이 되죠. 청년. 그때 이제 더 이상 젊음을 유지한 채 늙지 않는 거예요, 신들은. 그녀는 처음에는 퀴테라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밑쪽에 있어요. 그 밑쪽에 섬에서 다가갔다가 그 뒤로 거기서 상륙한 건 아니에요. 퀴테라 섬에 다가갔다가 퀴프로스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그리하여 존경스럽고 아리따운 한 여신이 밖으로 걸어 나오니, 이제 퀴프로스에서 한 아리따운 여신이 걸어 나왔어요. 이제 거품 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죠. 그녀의 날씬한 발밑에서는 사방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왜 풀이 자랐다고 얘기할까? 이 여신이 아마도 풀이 없는 곳, 그냥 육지에 발을 내딛고 이게 지나가자마자 그 발밑에서 풀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움트고 소생하는 그런 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 아름다움의 신이에요. 그것은 원초적인, 그 아름다움도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원초적인 생명력과 관련된 그 아름다움이에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끌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녀를 신들과 인간들이 아프로디테,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자 고운 화관의 퀴테레이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거품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아프로디테라는 이제 별명이죠. 그리고 퀴테레이아라고 부르는 것은 퀴테라 섬으로 처음에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퀴프로스 출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퀴프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퀴프리스라고 부르는 거는, 퀴프리스라는 뜻은 퀴프로스 섬 출신의 그 여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녀가 파도에 둘러싸인 퀴프로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근을 좋아한다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남근에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남성 중심적인, 여성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는 신이지만 그 신의 속성을 그대로 인간, 여성이 이어받게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신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내려와요. 신의 규칙이, 신의 법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에로스와 아름다운 에옥이 그녀가 태어날 때 배석했고, 이 문장은 에로스는 love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에옥, desire, 욕망이에요. 그것이 아프로디테가 태어날 때 배석했다는 건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태어날 때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퀴프로 섬으로 거품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다? 에로스하고 에옥. 에옥은 히메로스예요. 근데 에로스는 이미 태초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카오스에서 스스로 난자예요. 스스로 난자. 그 에로스가 있을 수는 있죠. 에로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도 있었고, 그죠? 타르타로 사이에서도 있었고, 닉스, 가슴 깊은 곳에 늘 존재하는 그 생식욕, 그것이 이제 에로스니까,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와 함께 있었다.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과 아름다움, 누가? 아프로디테 여신이 소유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와 함께 늘 다니고 또 에욕, 히메로스도 늘 함께 다녀요. 아프로디테와. 그래서 에욕이라는 거는 욕망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녀가 아프로디테가 신들의 종족에게 갈 때 배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포스로 갈 때도 늘 항상 함께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들과 불사신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그녀의 몫으로 정해진 명예였으니 이제 그 명예가 무엇인지 아프로디테의 명예로 주어진 것, 그것이 소녀들의 미소, 속임수, 달콤한 쾌락, 애정, 상냥함,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예인데 사실 여기 보면 속임수 같은 거 있어요. 속임수도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얘기죠, 사실은. 소녀들의 귓속말 같은 거예요. 소녀들끼리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약간 비하적인 그런 관점일 거예요.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은 속닥속닥거리는 미러와 달콤한 쾌락과 남근을 좋아하는 것, 애정, 상냥함, 이게 전형적인 어떤 여성을 이렇게 묘사한 표현들인데, 지금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여성신 또 여성의 어떤 특성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질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오기 전까지 이 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중세 마녀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이제 여성을 그런 카테고리에 그런 범죄에 집어넣고선 뭐 불로 태우기도 하고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마녀로 지칭된 여성이라는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혼자 사회로부터 좀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여성, 자기 주관을 갖고 있는 여성은 늘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숲속에서 혼자 살고, 그리고 온갖 약초와 자연 만물의 이치에 굉장히 밝아요. 마치 이제 과학자처럼 막 실험을 하고 약초를 넣어보고 뭔가를 끓여보고 맛을 보고 그다음에 효능을 검증하고 우주와 별 이런 운행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여성에 대해서 마녀로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그리고 뭐 그림 형제 민담집 같은 거 봐도 온갖 사악한 짓은 여성이에요.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은 무능한 아버지, 근데 무능한 아버지는 자상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계모 어머니는 아주 아이들을 이제 당연히 버려야 될 것처럼 악독한, 아주 사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꾸미고 이런 대상은 늘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부장적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어떤 한 방편이었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헤시오도스의 그 아프로디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를 약간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